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제2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약사별궁 사회를 맡은 기도원 신형근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또 2주 만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또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또 즐거운 또 재미있는 시간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시죠. 우리 주경님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주경 소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예, 조금. 예. 약국을 뭐 폐업하신다는 얘기, 폐업과 뭐 이전을 하신다는 얘기가 예, 있던데. 약국이 재건축 때문에 이 자리를 비워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약국을 이전을 하는데 관내가 아니고 관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그리고 새로 뭐 개설 등록. 새로 개설 등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약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제가 쓰고 있던 전문약들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손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신경 쓰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개폐업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기운 센 송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운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라 안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요즘에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무슨 운동을 하시나요? 요즘에 달리기를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달리기를 다시 좀 한번 해볼까 좀 뛰었어요. 뭐 야외에서 뛰고 있습니까? 예, 한강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도시 가운데 강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며칠 전에도 한번 뛰기는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날씨는 이렇게 땀이 나도 바람 뛰면서 다 이게 식잖아요. 그래서 무슨 광고 같아. 근데 정말 적극 강추예요. 강추. 그래서 얼마나 뛰는데요? 제가 원래 20km까지는 뛰는데 최근에 너무 20km? 예, 너무 안 뛰어가지고 마라톤을 해?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엔 15km 한번 뛰어봤고요. 며칠 뒤에는 이제 또 20km 한번 뛰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접어들면 네. 무릎 관절에 무리가 돼가지고 예, 뛰지 예. 못하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괜찮나요? 그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송쌤은 30대잖아. 맨날 그거 주구장창 걸으라는 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걷기 운동의 뭐 장점, 뭐 걸으면 뭐가 좋아지고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 일반 언론이나 뉴스에서 걷기가 좋다고 해서 걷기만 주구장창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뛰고 싶어서 뛰었는데 뛰는 운동이 물론 걷기와 뛰기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무릎이나 관절이나 이런 데는 처음에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안 좋긴 하지만 차츰차츰 그걸 늘려가면은 관절이 더 강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걷기로는 그 관절의 강화 효과나 이런 거는 분명히 뛰기보다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관절이 약한 사람도 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폐 운동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겠죠. 그리고 또 다 썩어 문드러질 몸 많이 뛰고 꼬리 진토되어야? 열심히 뛰고 많이 호흡도 하고 빨리빨리 그래야 빨리 죽죠. 아니 지금 갑자기 건강해지려고 뛴다는 얘기가 왜 결론이 죽는 걸로 가야죠? 이거 좀 이상하긴 하네. 인생을 달가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쿠바 갔다 오시더니 어저께 본 영화 꿈의 죄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너무 인상적인 대사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요새 갑자기 송생 생각했어요. 영화 많이 보네요, 그죠? 그러게요. 얼떨결에 기생충도 보고 꿈의 죄인도 보고 꿈의 죄인 강추입니다. 그 요즘에 개봉해서 나오고 있나요? 아니 그건 2017년도가 개봉한 영화 같아요. 그러면은 독립 영화 같더라고. 그러면 무슨 저기 뭐 다른 플랫폼에서 보셨나 보군요. 전 항상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핸드폰도 또 플랫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땡땡땡 내지는 뭐 그런 데서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죠.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저는 뭐 우리 기운센 송님의 강추로 그 모처럼 제가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고요. 그것도 35,000원짜리 곡을 로얄석에서 얼떨결에 보게 됐는데 뭐 하여튼 혼자 보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좌석을 저희 부인께서 사실 산가 아니죠.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2년 전에 받은 그래서 올해 7월 달까지가 기간 만료였었는데 그거를 거기서 봤어요. 그래도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를 또 아주 좋은 자리에서 보셨네요. 로얄석에서. 근데 좌불안석이었죠. 왜 자불안석이었지? 영화 내용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 영화 내용 영화에 대한 뭐 해석이야. 뭐 각자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35,000원짜리에서 안락하게 본 게 아니라 35,000원짜리 안락한 의자에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 영화를 봤다. 아주 상당한 역설이죠, 그죠? 아마 그 영화를 본 사람 대부분 아마 그런 느낌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은 스포 아니에요? 스포.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상 깊은 장면은 얘기를 못 하겠네요. 지금은 그렇지.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거의 이제 스포가 이제 만연해도 될 시기 때 얘기를 해보죠. 예. 그렇죠. 예. 저희 나중에 한번 영화 얘기 같은 것도 해보면 좋겠다. 우리 원래 기생충을 갖고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마주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기생충, 구충제. 그렇죠. 구충제. 나는 구충제를 가급적이면 안 먹게 하거든요. 굳이 뭐 한국 사람들이 구충제를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생과 공생 뭐 이런 게 요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우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 영화와 뭐 의약품의 관계 이런 관련된 좀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그 시적절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못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제 주제 토크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 최근 아마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이라면은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의약품 품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된 문제인데 그 의약품이 몇 개월 동안 뭐 장기 품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공급이 뭐 중단돼서 아예 생산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고 많이 처방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급 불안정 그 다음에 이게 또 다국적 제약회사 약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회사의 어떤 그 공급 체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약국으로 공급이 안 돼서 좀 애를 먹은 적이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방금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오신 여기 오신 우리 반도님 계시는데 인사 잠깐 하죠. 안녕하세요. 반도왕의평입니다. 예.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지금 우리 녹음 시간으로 지금 9시 반이 넘었는데 좀 늦게 도착을 하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계속 주제 넘어와서 이런 그 원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처인데 우선 의약품 품절이 왜 이렇게 자주 한두 번 품목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품절과 공급 중단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최근에 어떤 제품이 품절이 되었죠?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에 아달라토로스 이것은 대체 약품이 없죠. 아달라토로스가 그렇게 품절되었고 또 최근에는 노바스크가 품절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혈압약인데.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좀 생산성이 안 맞는다, 내지는 뭐 가격이 뭐 굳이 이 제품을 만들 필요를 못 느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생산이 아예 이제 중단되거나 이게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그냥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됐던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라마이신 안연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유시락스 정제, 그 항히스타민 제제인데 이 부분들도 거의 이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제약회사가 어떤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어떤 잘못이나 해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해가지고 한 1, 2개월 정도 이렇게 영업을 중단되면서 의약품을 공급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되지 못하는 약 등의 상당 부분이 그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아니라 그 다국적 제약회사 부분들, 특히 이제 연말 되면은 생산을 이게 한 11월 달 되면은 아예 연말에 생산을 안 하게 되면서 아예 물건 자체가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 말고도 뭐 어떤 원료의약품이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럴 경우에 또 네, 원료의약품도 있네요. 네. 품절이 될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뭐 감기 환자가 몰린다고 해서 작년 겨울에도 그랬지만 감기 환자가 몰려서 기침약 시럽제들이 그때 품절이 된 적이 있었죠. 갑작스러운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도 있고, 품절에 대한 원인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어떤 하나가 일 수 없고, 해결 방안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의약품 품절이라고 하는, 개국가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의약품 품절이죠. 그죠? 상당히 큰 문제고, 또 품절이 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담보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떤 것들이 품절되어지는가에서 첫 번째가 이제 원료의약품 같은 것들이 품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 약국가보다는 그 병원에 있는 조제실에서 원료의약품을 많이 쓰는데, 그 조제실에서 원료의약품 그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 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약품 포장으로 기인한 이것도 품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글 하는 탄툼이 있는데, 그 탄툼이 1리터짜리만 공급을 해서 원래 100cc짜리를 공급하는 것들이 환자들한테는 더 편리하고 위생적인데 1리터짜리를 공급을 한다든지, 거꾸로 큰 포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상 작은 것만 포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적절한 형태의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이제 광의로 놓고 보면 품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외래용 의약품이죠. 약국가에서 쓰는 외래용 의약품의 품절이 이제 제일 많은 유형이고 제일 그 빈도도 많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인은 아까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 공급 중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인이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단순 공급 중단의 예를 보면 이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 다국적사의 공장 철수서부터 시작되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2000년대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2004년도 정도 되어졌을 때 다국적 회사들의 국내 공장들이 대부분 다 철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품절이 그 빈도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철수로 인한, 그러니까 공장이 철수한다는 거는 그 공장 그 라인이 외국에 있다는 얘기고, 그 외국에서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그 수급이 불균형해지는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생 얘기했던 것처럼 계절적 수요 같은 것들 예측이 실패를 해서 품절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럽이라든지 감기 백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장의 그 GMP 시설 같은 것들이 그 문제가 생겨갖고 행정적으로 페널티를 맞아서 GMP가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약 공장에서 생산량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화에서는 이 공급량이 너무 많을 때 의도적으로 그 공급을 하거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캐파시티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품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원료약 수급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그 리피우돌 같은 것들이 이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물론 약은 아니지만 인공혈관 그 인공혈관 만든 고호사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물론 그게 완자품이 오는 거긴 하지만 그 회사에서만 그 원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원료약 수급에 불균형이 생겨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약가로 인해서 의도적 또는 불가피하게 조절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또 목격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형태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유심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런 회사들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회사라고 하는 거고, 물론 국내 제약회사도 있는데 그 국내 제약회사도 결국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원료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거의 100%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 100%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일 경우에 그런 의약품이 그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그 품절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가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유시락스라고 하는 가려움증에 쓰는 약물이 있었는데 이런 약물이 이제 그런 형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원료이거나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완제 의약품의 그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이게 품절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2000년도 2004년도 이후서부터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현재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몇 가지 지금 4가지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왜 품절이 일어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기 쉽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겼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의약품 공급 관련돼 가지고 예전부터 좀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10년 전에 사실 그 당시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소위 말해서 좀 우리가 가장 뭐 문제됐을 때 글리백 관련된 약들 푸제온이라고 이제 푸제온 주사 약들 이런 것도 아주 고가 약들이 공급이 안 되면서 그 당시 가격 때문에 공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 공급이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나온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완제품이 생산 수입 중단일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보고를 해서 한다든지 긴급한 사유일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2009년도에 타미플루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퇴장 방지 약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좀 너무 저렴한 약 쓴 경우에는 원가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됐는데,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오히려 2009년, 2010년대보다 그런 것들 아주 우리가 사회적 이슈적으로 된 거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현장 가면서 느껴지는 환자들한테 필요한 약들은 오히려 2010년도 되면서 오히려 더 품절이 너무 작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대한 사태도 되게 장기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것 같나요? 어떤 그렇게 절차는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제약회사가 안 지키거나 아니면은 제약회사가 그걸 하더라도 뭔가 강제성 있게 할 수 있는 조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가 이걸 그냥 유명무실하게 제도는 만들어놔도 결국에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등한시했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별로 이렇게
그걸 하기에는 적합치 못한 조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지. 이런 어떤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 거네요? 맞아요.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한테 가장 시급하게 먼저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생산 중단과 품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과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의약품 품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의약품 품절이라고 하는 정의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도원님이 그걸 굉장히 너무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테라마이신 안연고라고 하는 안연고가 있었어요. 테라마이신 안연고가 한동안 지금도 있죠. 지금 물론 지금 있었어요라고 하셨어요. 테라마이신 안연고는 그러니까 처방시장 1위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제품을 공급을 받지 못했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생산 중단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품절이라고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생산은 되는데 그 생산 이후 단계가 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매와 도도매 이동 단계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반대로 그 다른 한 지역에서는 재고가 그 바닥이 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어느 지역에는 재고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재고가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없는 지역에서는 품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있는 데에서는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이걸 품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에는 페니라민이라고 하는 그 의약품이 있었었는데 이 페니라민도 우리가 그 감기에 많이 쓰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어떤 약국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많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지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약국에는 약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약국에는 하나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한쪽은 품절이라고 느낄 거고 한쪽은 약이 있다고 느낄 거고 이럴 때 이걸 품절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매에서 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마다 특정 그 회사랑 이게 잘 그 매칭이 돼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네들만 약을 받고 또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 거래선이 좋은 거래선에서만 약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것도 역시 약은 있지만 받지 못하는 데는 품절이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생산의 영역에서 공급이 중단된 건지 아니면 유통의 단계에서 이게 의약품이 고루 퍼지지 못한 거에 의한 느낌을 품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좀 다른 건데 이게 삭센다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삭센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만 처방에 의해서 비급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에 의해 이게 소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을 이게 불러일으켜 갖고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품절이 형성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의 그 품절과는 같은 품절을 느낀다 하더라도 좀 다른 느낌의 품절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필수약이라고 하는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 안에 묶일 수 있는 약들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수약으로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의약품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의약품조차도 이제 그 품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아까 원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생산 중단과 품절의 이 기준과 규칙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약사 선생님들이 약이 수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이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그 생산 중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품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규칙과 기준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현재 제가 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부 했던 그 의약품 공급 그 정책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약이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게 3개월이나 뭐 이렇게 그 기간 동안 공급이 못 될 경우에는 이거를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이건 저가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완제약 생산 수입 중단이 완제약 같은 경우에는 60일.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는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게 또 좀 애매한 게 없지 않나요? 물론 없죠. 애매한 게 뭐냐면 테라마이신 안정고 같은 경우에 아까 1년 동안 이게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얘가 동일 처방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50%의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또 이거를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규정이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페널티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보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페라마이신이 그럼 더 생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보고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게 또 생산을 못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 물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과 그 기준이 정확해야지만이 그거에 따르는 페널티도 좋고 뭐 대책도 만들어질 텐데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처방이 나오고 있고 그 처방이 심평원으로 심평원으로 계속 청구가 되어지고 있고 청구하는 약국들이 있는데 그 약국들이 대체 조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약품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부에서는 품절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건 품절이라고 보기엔 유통의 문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약을 못 구하는 그 약사들이 문제지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약국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약국 약사 쌤들은 처음마다 그거를 품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거 뒤에서 또 얘기했잖아. 대책 중에 하나로 대체 조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체 조제 안 한다는 거죠. 대체 조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절이라고 하는 게 더욱더 피부에 이 개국가에서는 와닿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아까처럼 이제 이게 기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품절 나한테는 품절인데 옆에 약국은 품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약국 약이 있고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차로 인해서 시간 차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많은 약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열흘 정도 뭐 아니면 길게는 한 달 정도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또 한 번에 물건을 이렇게 쭉 풀었다가 쭉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당히 많은 품목들이. 이건 유통에 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통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자체가 도매상에서 확실한 정보인지 불확실한 정보인지도 모르는데 품절될 거예요라고 이제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막 사야 되는데 사실은 또 품절이 아니었어. 근데 어떤 거는 정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갑자기 주문하니까 이미 다 일정 기간 동안 한 열흘이나 이런 게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딴 약국에서 막 구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약사들이 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막 만빵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결국엔 도매상을 통해서만 우리 구입을
듣게 되는데 근데 그 정보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이게 불확실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의 문제가 일단 가장 이제 큰 것 같고. 아니 그렇죠. 가장 큰 건 아니고요.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원인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러면 이제 생산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었었고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놓고 보면 생산이 큰 건지 유통이 큰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대책을 얘기할 때 유통이 크면 유통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건. 예. 먼저 의약품 소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약품을 소비하는 형태는 가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처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약국에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약국은 항상 가수요를 해야지 되고 가수요를 대비해서 약을 저장해 놔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통적인 측면에서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자본이 큰 회사나 담보 능력이 큰 회사는 자유롭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자본이 적거나 담보 능력이 적은 회사는 자유롭게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100%를 공급을 하면은 품절이 돼요. 100%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120%, 150%는 공급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들은 될 것 같아요. 주경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그 어쨌든 그게 다 기본적으로 그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이라고 하는 게 미래 소비잖아요. 미래 소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속에서도 공급이 원활히 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계속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생산 측면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유통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가 되어지는 소비 단계에서는 소비의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더군다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기 스머프님께서 그 품절과 생산 중단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속에서의 그 방법, 해결 방법 부분들을 모색하자는데 우리가 쭉 얘기를 해보면 그 부분들을 그 명확하게 그 규정을 이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스마트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약국 현장에서 약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원인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품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세세한 원인들은 정말 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품절이라는 걸로 그냥 다 퉁쳐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은연중에 그거에 대한 해결 원인 방안도 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별로 좀 구분을 해서 이게 그거에 따른 방법, 방안도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또 요구도 할 때 그 요구 내용이 정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생산 중단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리피오더 같은 거는 그렇죠. 이거는 품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저쪽에서 생산이 중단이 돼서 그렇죠.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료가 그쪽 회사에만 들어가 있는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생산을 중단을 해버린 거고 특정 지역에만 하고 네. 특정 지역에는 공급을 안 해주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건 생산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품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우리나라 안에서 약이 유통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 원료 약 수급이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계속 얘기했죠 유통 단계에서의 불균형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어디는 품절이라고 느끼고 어디는 품절이라고 느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심평원 의사가 처방이 계속 나오고 심평원에 우리나라 약국에서 계속 청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거를 품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약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테라마이신 안전고열 때 최근에 유시락스 시럽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게 품절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를 품절이라고 만약에 규정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작년 대비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수급되는 수급량의 몇 프로 이하가 몇 개월 동안 공급되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규정 하에서 그걸 품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품절에 따른 대책을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르죠. 좀 얘기가 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아달라트 오로스라는 약이 60ml짜리가 있는데 이제 혈압의 약에 쓰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몇 개월 동안 그 도매상 쪽으로 공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게 곧 몇 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될 거니까 미리 저기 재고를 확보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정보가 이제 몇 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보한 약국이 있고 못 확보한 약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그 병원 따지면은 아산병원 쪽에는 약국들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쪽 고대 저희가 저희는 이제 안암동 제가 이제 종암동 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또 종합병원 쪽에 그 약국들은 그걸 이미 다 떨어져 가지고 이쪽 고대병원은 아예 이제 60ml를 안 내고 이제 다른 식 30ml를 두 알씩 쓰겠다. 그래 가지고 심평원한테 이렇게 아마 또 이제 동의를 얻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써도 그 삭감 안 당하게 이런 경우가 저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저쪽 그 같은 서울 내에서도 저쪽 그 아산병원 쪽은 약이 있었던 거고 이쪽 그 안암동병원 쪽은 약이 없어가지고 병원 차고하는 것 자체가 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예.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그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이런 것처럼 뭐 정부에서 나온 게 퇴장 방지 약품도 제도도 있고 아까 이런 것처럼 뭐 정보 공급 체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산발적으로 각각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지금 얘기처럼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세심한 부분들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그 예전에 만들어진 그 어떤 규정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문제 삼고 만약에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유통의 문제는 이런 규정을 잡고 그 다음에 공급 문제는 이런 규정을 잡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시스템은 없더라도 아니면 좀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부에서 그 많이 그 뭐랄까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긴급의약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필수의약품 예를 들면 타미플루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이런 거는 즉각 뭐야 도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언론에서 이제 많이 회자도 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전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런 의약품이 아니고 내수형 외래 의약품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수형 외래 의약품도 사실은 그 지역 간 그렇죠?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그 발생을 하는 경우죠. 얘기를 안 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소포장 같은 경우예요. 소포장. 그러니까 소포장이라고 하는 것도 소포장이 그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초기에 공급을 했는데 그 초기에 공급을 받지 못했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이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초기에 공급받은 약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들은 그 규칙과 기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2016년도에 2016년 12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냈었어요. 뭐 국가 필수 의약품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 당시에 109개 품목 그래서 국가 비축력 의약품 36품목
공급 중단 시 지원 의약품. 이게 뭐냐면 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73품목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이런 것들을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그 국가 필수 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라고 하는 것과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축을 아주 긴밀하게 작동을 시켜서 필수 의약품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2016년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에도 의약품 품절은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종합 포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적인 거리가 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필수 의약품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 없는 저개발 국가는 필수 의약품 목록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WHO에서 얘기했다. 이 의약품만큼은 너무 의약품이 없으니까 꼭 있어야 된다. 이럴 때 그걸 우리가 필수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필수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의약품 접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필수 의약품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당뇨약이 있는데 당뇨약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당뇨약보다 더 좋은 당뇨약이 나왔다. 그럼 더 좋은 당뇨약을 빨리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수입을 하든지 해서 환자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의약품 접근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에 있어서는. 이럴 경우에 그 약은 필수 의약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 희귀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새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바이오 의약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접근을 할 수 없었던 대부분 암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일정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필수 의약품이 돼서 그 환자한테 그 부분들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태에 따라서 필수 의약품의 범위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의약품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가 남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거의 선진국에 진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금방 제가 얘기했던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필수 의약품,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건강에 접근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약품이 어떤 거냐면 급여 의약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전부 필수 의약품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의약품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더 방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대책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도상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서의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 저희가 예를 들고 있는 리피오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어텍스의 인공혈관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혈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폰탄 수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심장 수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인공혈관이 필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용 재료죠. 그렇죠. 치료 재료. 치료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공고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DUR 시스템이었었어요. DUR. 근데 이 DUR 시스템이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DUR밖에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처방을 받아서 그 청구를 하는 거는 한 달 뒤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그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데 가장 근접한 게 DUR이거든요. 근데 DUR은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약재 소비량과 그 실시간에 가까운 공급 정보.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있고 어디서 뭐를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처방이 오면 그 있으면 약을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만약에 못 줬을 때 이 약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줄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현재의 시스템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UR은 어떻게 보면 초점이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 물론 그렇죠. 공급에 관련 초점에 만들어진 그걸 초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 투약이나 뭐 과다 오류 투약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기능을 탑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의약품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약품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저희들 모니터에 뜨잖아요. 이것처럼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의약품 품절이 예상되어지는 의약품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띄우면 어디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냐면 물론 지금 의원들에서 DUR을 하는 저희가 그 약국처럼 거의 100% 가깝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약품 정보라고 하는 게 부작용 정보만을 지금 우리가 DUR로 띄우고 있지만 이 DUR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의약품 이 공급 정보도 우리가 띄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조차도 실시간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시간으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중간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떠한 중개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DUR로 그 우리가 지금 약사 선생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절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일주일 뒤에 품절이 생깁니다. 이게 기상청에서 기상 예보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를 DUR로 딱 띄워주면 일주일 뒤에 생긴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의사가 처방권자가 언제서부터 그럼 처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뒤서부터 의약품 품절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상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의약품 공급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DUR을 통해서 약사회에서 계속 DUR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건데 DUR이 그런 플랫폼이긴 하지만 DUR로 그거를 그 약사 쌤들이 원하는 실시간이나 그 좀 그 근접된 시간에 의약품 품절 정보를 주기에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제도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 현재 시스템으로 그거는 좀 거의 그다음에 두 불가능하죠.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체 요제하고 교품이 있어요. 근데 대체 요제는 2018년도 현재 0.2%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 좀 이게 굉장히 좀 참담한 수치죠. 그러니까 대체 요제 0.2%는 굉장히 참담한 수치인데 어쨌든 0.2%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못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교품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품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교품은 긴급 시에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품절이 일어났으니까 옆에 학교에서 빌려와서 돈 주고 샀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긴급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품절의 기준을 놓고 오면 그럼 뭐가 돼요? 공급 수량 불일치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놓고 오면. 그 다음이 퇴장방지 의약품이 있어요. 이 퇴장방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알 수 있지만 퇴장 방지로 의약품이 뭐 한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뭐 원래 있는 약가에 뭐 10%를 더 주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왜 이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퇴장 방지를 잘 못 시키냐면 제약업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매출 비중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입되는 생산 역량은 전체의 30%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론 이 부분들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약업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없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 지금 제가 얘기했던 DUR 그다음에 그 DUR로 정말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대치오제, 교품, 퇴장 방지 의약품. 그다음에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국가 필수 의약품 뭐 안전 공급, 뭐 포탈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처럼 의약품 품절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그 의약품 품절을 그나마 막기 위한 이 방지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그 현실에서는 구현되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이제 국회나 그 이런 데서 좀 논의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국가가 제약회사를 좀 만들어서 그게 뭐 공장이 있는 제약회사든 아니면은 뭐 일단 그 다른 공장에다가 뭐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제약회사든 먼저 그런 어떤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이 아마 그동안 국회나 일부 이제 학계를 통해서 저기 논의가 많이 됐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건강서류 약세 같은 경우에도 공공제약사에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뭐 명확하게 결론은 안 내렸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결론은 못 내리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공공제약사라는 게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품절에 대한 그 다양한 원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답안이 공공제약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일부 제약사들이 의도적인 그 의약품의 공급 차질을 일으키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제약사를 뭐 공공제약사를 만들어서 그러한 일들을 적게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 일어나는 공급 불균형,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공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관련 부분에서의 어떤 대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예를 좀 이제 말씀 안 나온 예를 좀 몇 가지 드리면 이제 저희 이제 문전약국이다 보니까 거기는 좀 시스템이 이제 예를 들면 외자사인 경우는 자기네 이제 외국의 대부분의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이나 그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데에 대부분 있어요. 뭐 멕시코, 뭐 푸에르토리코라든가 뭐 이렇게 중국에도 예를 있죠. 들면 네.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후진국인 나라의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는 원료뿐만 아니고 그 공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도 생산이 뭐 중단되거나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만연해 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제가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좀 다른 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약이 공급이 이제 예를 들면 생산이 덜 되거나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해당 과의 주치의들한테 가서 처방을 일단 언제까지 품절이니까 처방을 하지 말라고 미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 그 의사들한테 공지를 해가지고 이 약은 뭐 언제까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처방을 이 약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매상 쪽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품절이 걸리면 저는 직접 제약회사에 많이 이제 전화를 많이 해보는 편인데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평소에 이 A라는 약이 A라는 제약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이렇게 공급해서 이제 전체 약국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양이 예를 들면 뭐 한 10만 개였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막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0만 개씩 공급하던 게 뭐 이제 몇천 개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도매상 쪽에 이제 풀릴 때 어떻게 풀리냐면은 좀 들어보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그 도매상에 균등하게 안 주고 자기하고 좀 이렇게 거래가 많거나 이렇게 좀 관계가 좋은 도매상에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도매상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줄 때도 자기 거래처 약국 중에서 좀 이제 이렇게 우수한 약국에 미리 조금씩 주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또 드러나는 게 이제 뭐냐면 대부분 저희가 지금 도매상 주문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약품들은 도매상들이 그 약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도 그 홈페이지에 올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님들은 가끔씩 한 번씩 이제 그걸 재고가 있는지 이거 보면 안 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약은 들어와서 창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래 관계가 좋거나 그걸 계속 꼬치꼬치 물어서 그 제약회사나 그 도매상에 이제 계속 뭐 문자를 주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랬던 약국들은 공급을 조금씩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걸 뭐 온라인에서만 계속 보면서 주문하거나 이런 약사님들의 약국의 경우는 그 약이 1년 내내 가도록 계속 이제 공급은 조금씩 되는지만 계속 안 오는 거죠, 약국에. 네, 그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부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그랬으니까 지금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와 있는 대책들 중에서 그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진행을 그렇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우sen 쏭님은 그 실효성이 좀 많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품절의 원인들을 공공제약사 하나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뭐 협의회 네. 이런 협의회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필수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이나 뭐 퇴장방지의약품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종류가 몇 종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했던 품절이 됐던 뭐 테라마이신부터 아달라트 이런 약들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약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필수의약품 관리 체계 안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의약품 관리를 좀 더 의약품을 더 많이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DUR 식으로 그러니까 그 DUR은 그거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현재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필수 의약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해서 그게 어떤 시기에 그 국가가 그 어떠한 그 진입 단계에 있느냐라고,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분류가 조금 그 좀 구태의연한 분류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재정 상태라든지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필수의약품의 목록에 대해서 그거가 뭐 그 목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필수의약품 목록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뭐 재난 상황이나 어떤 국가적인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에 대비한 의약품을 그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을 한 거는, 하지만 그 외의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그거를 마련을 하는 게 더 실용적인 게 아닌가. 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를 한다 한들 사실 100몇 품목 안에 이거에 뭐가 들어가고 밴드 그러니까 백목 품목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지금 2016년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 우리가 필수의약품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이 범위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놓고 보면 급여 목록이 전부 다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다 들어와지는 거고, 현재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없는 의약품인데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라 하면 선진국 얘기를 하는 나라겠죠.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 예를 들어보면 글리백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글리백을 우리가 필수 의약품이라고 그
생각하는 순간에 그거는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그거에 대한 의약품 접근권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방법은 뭐였냐면 보장성을 강화를 시켜줘서 그러니까 약가를 원하는 대로 해주고 국가 보장성을 올려주고 대신에 그 회사가 무료로 본인 부담금이 없이 주면서 의약품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통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혈관도 지금 사실은 그 회사가 얘기하는 수준의 의약품 재료가로 올려준 다음에 약이 들어왔고 리피오들도 역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 부분들은 약가를 조정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무수한 여러 가지 제한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는 방법도 하나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 금방 기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제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논의가 되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좀 많이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김은서 송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일정 정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리피오돈이나 인공혈관 같은 부분들은 공공제약사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리피오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료 자체를 그 회사만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원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공공제약사하고는 또 관계가 없던 인공혈관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료도 그렇고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이제 또 뭐 특허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퇴장 방지 의약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제약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제약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퇴장 방지 의약품 얘기를 했는데 이 퇴장 방지 의약품은 좀 더 우리가 그 면밀하게 들여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퇴장 방지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원가 구조를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 원가가 실제로 그런 원가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가 투명성을 높여라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게 하나 굉장히 우리한테 좀 난점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퇴장 방지 의약품의 제약업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매출 비중이 3%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전체 역량의 30%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이 그대로 공공제약으로 우리가 옮겨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게 맞다고 전제하에 물론 30%가 과도하니까 20%만 우리가 그러면 그 가격이 현재 퇴장 방지 의약품에서 주는 가격보다 싸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싸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왜냐하면은 퇴장 방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 발전과 상품 발전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이죠. 경쟁력이 그러니까요. 떨어지기 때문에 퇴장 방지약으로 지정이 됐고 의료보험 수가를 높여주지는 못하니까 좀 편법을 써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그 잘들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의약품을 하나 만들어낼 때 이걸 가장 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막스가 얘기했던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막스는 그 가치를 불변 가치, 가변, 그러니까 불변 자본, 가변 자본, 그다음에 잉여 가치라고 하는 세 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콘스탄트에서 C가 되고, 하나는 베리어블에서 V가 되고, 하나는 서플러스에서 S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C라고 하는 거는 기계나 원료에 들어가는 가격이니까, 그죠? 그리고 공장 지대 이런 거니까
사실은 이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퇴장 방지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시설 설비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건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계 갖고 만들어 놔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C는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V라고 하는 게 가변자본인데 이거 아시죠? 가변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우리가 말하는 월급을 얘기하는 건데 이 월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 공장으로 오는데 소요되어지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재생산 비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왠지 자본론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판단을 해보면 이게 금방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V라고 하는 거는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은 사실은 이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월급은 따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CV가 되어지는 거고 이 월급을 그 퇴장방지 의약품을 공공제약사에서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 월급이 일반 제약회사 사원들 월급과 그 공공제약사 사원들 월급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까? 같겠죠. 같겠죠. 그죠?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이 한 사회 내에서 재생산 비용이니까 이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같아야 돼. 그러면 V도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S만 나와요. S. 그죠? S만 났는데 이 S가 공공제약사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간제약사는 그게 이윤이 되는 거죠. S가 이 잉여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잉여가치라는 게 뭐냐면 이윤, 이자, 지대 이런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S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제약사는 이 S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잉여가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공공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을 하니까 S가 없는 거죠? 거의 0에 가까워 수렴되는. 0에 가까운 거죠. 그죠? 0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럼 이 S가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가격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싸질 수 있겠죠. 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의약품 가격에 CVS에서 C는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두 개 그 공공제약이나 일반 제약 같다고 보고 VS 가격이 원래 의약품의 가격으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 줄 텐데 그죠? 근데 지금 만약 이 조건으로 하게 되어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S가 빠지고 V만이 가격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요? 아 싸니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겁니까 지금? 의약품 가격이 싸지면 우리가 이익을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V라고 하는 거는 이미 똑같은 양의 지급이 돼야 돼요 저한테. 그죠? 그럼 다시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S는 어디서 나오나요? 잉여가치는 어디서 나와요? CV에서 나오는. V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불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을 했는데 가격을 쳐주지 않는 노동에서 나오는 게 S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8시간을 일을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8시간 일해서 월급을 200만 원 받고 공공제약사도 8시간 일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에서 200만 원 똑같이 받았으면 잉여가치가 어디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8시간을 똑같이 일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지금 곰방 기도원님이 우리가 똑같이 8시간 일해서 200만 원 받았는데 여기는 S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S가 없으면 그 S 없는 만큼의 가격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다시 V에서 200 저쪽도 200 일반 제약회사도 200만 원이고 나도 200 공공제약사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200만 원 월급을 받을 때 잉여가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S가 나왔죠. 잉여가치라는 거는 가격이 높으니까 그 가격 자체의 이윤이 커지니까 그게 잉여가치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잉여가치는 뭐냐면 내가 노동을 했는데 노동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잉여가치죠. 그게 막스가 얘기하는 잉여가치예요. 일반 그 이후에 그게 된 다음에 유통이 돼 갖고 이제 평균 이윤율이라게 나오는 거지. 일단 잉여가치라고 하는 거는 원래 노동 시간을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준 것들이 잉여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조건이라 그런다면 일반 제약회사도 8시간 일해서 200만 원 받고 공공제약회사 8시간 해서 2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치면 이 공공제약사에서도 분명히 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쪽에서도 S가 나왔으니까 동일한 액수가 S 잉여 가치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기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S 잉여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물건의 그 가격 결정 방식인 거잖아요. 그 자본론에서 말씀하신 게. 근데 공공제약사에서 생산돼서 그게 유통 가격 결정되는 방식은 그거랑은 동일하죠.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니 다를 수가 없어요. 왜 다를 수가 지금 없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CVS가 있는데 아니 그럼 일례로 치면 의약품 가격이 100원짜리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서 제약사가 이 100원짜리 약으로 잉여가치 10원을 갖는다고 쳐요. 그러면 공공제약사에서는 10원의 잉여가치를 안 갖는다고 치면은 그럼 가격을 90원에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예. 그러니까 90원에 됐을 때 예.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노동시간이 줄어야 돼요. 월급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월급도 동일하게 가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김희세 송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아마 그 이게 지금 우리가 써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V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잠깐만요. 노동에 대해서 잉여 가치가 발생한다는 걸 기본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에서 잉여 가치가 발생 안 하면 망하죠. 근데 이 공공제약사에서까지 그 전제가 적용이 되냐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공공제약사만 자본주의가 된 저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빠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S라고 하는 부분들은 잉여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내가 노동한 시간 중에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다시 일하는 데까지 필요한 재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사회면 동일하겠죠.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제약회사를 가든 공공제약회사를 가든 8시간 일했으면 200만 원을 동일하게 줘야 돼요. 이건 다를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일단 가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했는데 잉여 가치가 나왔으면 공공제약사도 8시간 일했으면 잉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반 제약사는 잉여 가치를 그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가져가지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제약사는 그 잉여 가치를 국가가 가져가지만 그걸 우리가 잉여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VS가 되는 거라고요. 똑같이 VS가. 그렇죠?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 이거를 이해해야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잉여 가치를 국가가 갖고 간다고 하는데 그 잉여 가치를 사회에 분배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선 좋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VS에서 S라고 하는 부분들이 를 국가가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S를 어떻게 우리가 이 잉여 가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잉여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려면 그 시간만큼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공제약사는 4시간 아니면 6시간만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2시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2시간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용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맞춰주든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공공제약사만 지금 그 공공으로 운영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다 쓰잖아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그게 가격이 낮아지면 누가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의료보험을 반만씩 내잖아요. 반만씩 내고 있는 자본가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월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야 되는 데 드는 재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그 건강보험료도 이거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금하고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의약품 가격이 싸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원래 내가 200 의약품이 200원이라고 가정하는데 200원만큼 줘야 될 돈, 그러니까 자본가가 줄 돈이 그게 그래서 100원으로 싸졌다. 그럼 이 사람이 100원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본가는 100원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제약사를 통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서 S를 잉여가치라고 하는 거를 가격 인하분으로 반영을 시켜버리고 노동시간은 동일하면
그거에 대한 베네핏은 다 자본가가 본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일정 부분 어쨌든 그 노동자한테도 저기 왜냐하면 이득은 가는 노동자의 거잖아요. 월급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니까요. 노동자의 월급은 그게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어차피 그 다음날 재생산 비용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부가적인 비용은 전부 다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그다음에 이 세금이나 이거 전부 다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V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자꾸 그렇게 지금 기운 쏙님처럼 그 지금 느끼냐면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어요. 왜 그걸 그러면은 느끼냐면 그냥 자본가가 자기가 내야 될 돈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약에서 그러니까 한데 그 잉여 가치의 일부를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반을 내고 노동자도 반을 내잖아요. 원래는 사업주가 다 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노동자도 반을 내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약값이 싸지면 건강보험료가 싸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주도 이득을 보지만 분명히 노동자도 그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부분들이 부분들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이건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제 3자가 듣기에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청취자가 듣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는. 왜냐면 여기 계신 그 분들이 이걸 처음 이거를 잠깐 접해서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들이 물건값이 싸지면 전부 유리하다고만 생각을 해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냐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이거는 월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본가의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래 그러면 월급에 반 내가 떼어줄 테니까 그거 네가 내고 내가 반 낼게라고 하는 형식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잉여가치가 남으면 이 잉여가치 남는 거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100%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이 공적으로 다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의약품만 공공제약사로 해갖고 그거를 의약품 가격에 반영을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의약품 가격에 반영을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의약품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가장 큰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약품 가격에 반영을 하지 말고 의약품 가격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남는 그 잉여가치를 가지고 국가에서 건강보장성이라는 하는 부분들로 빼든지 아니면 건강 취약계층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제약사를 지어놓고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채산성이 안 맞는다든지 이미 리피오드나 이런 거는 공공제약사에서 취급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빼놓은 거고 공공제약사의 설립 목적이 민간 제약사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와다가 싼 가격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그런다면 이 부분들은 절대로 잘못된 방향이고 그런 걸 통해서 공공제약사가 존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그러니까 공공제약사를 하려면 의약품 가격은 지금과 동일하거나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높아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높아지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가격분이라고 하는 게 잉여가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전유를 해서 그 잉여가치를 갖고 와서 그 돈만큼 국가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내려버리면 그 잉여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생을 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시 또 다른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 형태가 되어져서 같은 거긴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공제약사 왜 만들어왔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공제약사하면 흔히 말하면 다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공제약사가 의약품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거나 그러니까 채산성에 안 맞는 것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공공제약사 시스템을 갖고 그렇게 하면 이익은 전부 다 자본가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꾸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거꾸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논리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제약사가 저는 있으면 좋겠고 공공제약사로 해야 되는데 공공제약사가 되어졌을 때
계속 강조하는 거, 그 잉여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철저한 플랜이 있지 않으면 그 공공제약사는 결국에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근데 그 세금의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자본가한테 계속 들어가. 왜? 싼 가격으로 계속 공급이 되어지니까. 이런 그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제약사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그 부분은 해야 되는데 공공제약사가 만들어서 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이 사용되리라는 또 보장이 또 없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공공제약사가 설립을 한다는 얘기는 그 공공제약사에서도 만들어진 약은 독점적으로 국가가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수요가 많을 테니까. 네. 그럼 일단 여태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쨌든 그 대책으로서 지금 스머프님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일단 현재 우리가 그 필수의약품 부분들이 좀 협소하게 돼 있는데 이 협소되어져 있는 국가 필수의약품을 그 넓혀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급여 목록까지 된데 우리나라에서도 급여 목록까지 넓힐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품목을 상당히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공제약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아니,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제약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발생한 잉여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누가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내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싼 의약품 또는 뭐 약값이 싸진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익은 사람들이 그걸 건강보험에서 이익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자본가가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방식은 공공제약사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 알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이제 전제제도에서도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스머퍼님 얘기한 단초를 말씀드립니다. 스머퍼님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동의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다른 회원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약사님들도 이 부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그 기본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다면 뭐 할까요? 뭐 어떤 그럼 이거 어떤 생산과 유통을 좀 망라해서 그 아까 이제 그 2010년도 그 공급 그 센터인데 그 목록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어떤 협의체 정도가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월을 뭐 복지부에 뭐 좀 이렇게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니, 될까요? 저는 공공제약사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는 찬성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교육과 의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간다 그런다면 의사와 약사의 신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사 약사들이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 약국이나 병원이나 대부분 그걸로 의존해서 지금 병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그런 체계로 가는 게 의료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시장에 이렇게 계속 맡겨놓는 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전부 시장에서 하는 건데 다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공공제약이라고 하는 게 100%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로 방점을 찍고 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생산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공공제약사가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오늘 얘기한 부분은 어쨌든 의약품이 그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그 과정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그 품절이 생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그 필수의약품 관리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가지의 의약품만 지금 관리하는 상황이지만 104개. 예. 근데 좀 더 지금 급여 의약품 목록을 포함해서 의약품 목록 그 외에 따로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 공급 내역이나 그 어떤 뭐
그 도소매에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일선에서 이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같은 거는 그게 더 실질적으로 이제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저는 하거든요. 예전에 그 어떤 공공제약사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약회사 개념이 아니라 그런 컨트롤 타워 부분들을 예. 공공제약 부분들도 우리 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공공제약사 우리가 어떤 대지가 있고 시설이 있고 어떤 생산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은 좀 더 식이약품센터처럼 어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네. 계속 반복적인데 이거 조금 낭비적인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가 지금 어렵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공급 자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이제 내게끔 하게 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의 강제화를 할 수 있으면 공공제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산을 직접 하는 거는 또 물론 뭐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 생산 출하 이런 보고를 어떤 한 기관에서 다 받고 그게 어떤 도매상으로 흘러갔고 그게 어떤 뭐 의약 병원 약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를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좀 개인 정보도 있는 것처럼 그게 전부 다 법적으로 전부 다 그 민간 자료가 그 민간 모든 자료가 국가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 근데 DUR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산 출하 정보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되고 아니, 있다는 거예요. 제약사에서 나오면은 그게 다 공보 보고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지금 마약류나 이런 거 그게 후향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내일 저 약이 품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정보도 있어야 되고 저 약이 만약에 품절일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잖아요. 모든 품절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품절의 모든 케이스를 완벽하게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만들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런 그 공급 내역이나 유통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는 혼란이 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논쟁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남겨두고 추후에 좀 더 그 얘기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들한테 좀 맡겨보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한번 잡고 어쨌든 이게는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또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공공제약사에 관련된 어떤 의미 부분들도 스마트폰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마디씩 뭐 하고 오늘 좀 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경님부터. 주경님 없습니까? 우리 반도님. 저는 뭐 신고센터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 약사들이라든가 뭐 의사들이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이 됐든 도매상 직원이 됐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약국에서 보면은 제약사 직원 자체도 그 자기네들 제약회사의 약품이 품절이 곧 됨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잘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일들도 지금 어떤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저희들끼리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세부적인 방안이 공공제약사든 뭐든 간에, 근데 좀 어떤 그런 공공적인 역할이 필요한 그 우리의 의약품 공급 관련해서는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지금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그 이해 폭이 좀 상당히 다르니까 뭐 전 당연히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기능을 갖고 의약품 품절과 생산 중단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제가 얘기를 했고, 이 얘기가 이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의약품으로만 의약품 생산 공급과 품절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아까 뭐였었냐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째 뭐 리피오드나 인공혈관처럼 그 협상에 의해서 가격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은 협상을 충실하게 해서 미리미리 협상을 해서 그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막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는 틀린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막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료하고 교육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국가가 그 생산과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공제약사와 공공제약사를 이용한 뭐 컨트롤 타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바이오 의약품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근데 좀 지겨우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제약사가 싼 값으로 약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공공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잉여 가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떠한 식으로 사회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의 혜택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국가 세금으로 그냥 계속 하는 돈 먹는 하마 형태로 전락을 해서 나중에 이 공공제약사로 인해서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플랜 없이는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도 안 되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는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우리가 한번 그 논의의 그 주제를 한번 던진 거고, 저는 이런 거를 발전시켜서 그 공공제약과 공공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풍부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쉬운 얘기도 있었고 약간 다소 이제 어려운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실 이제 청취자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요. 오늘 좀 긴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걸 하고 오늘의 주제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